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내놓은 솔라프로2에 대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어떤 기술적 성과를 이룬 건지, 그리고 이게 뭐랄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AI 기술의 현주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솔라프로2는 그냥 또 하나의 AI 모델이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국 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소위 프론티어급이라고 하죠.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솔라프로2가 국제 벤치마크에서요. GPT-4나 클로드 3.5 소네트 같은 기존 상용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항목에서는 더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파라미터 수, 그러니까 모델 크기가 310억 개, 31B 정도거든요. 비교적 컴팩트한 크기인데도 이런 성능을 달성했다는 거죠. 아, 310억 개요? 네. 근데 이게 특히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를 들어 코어레나 하드 오토 같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국어 벤치마크인데 여기서 GPT-4나 클로드 3 같은 최상의 모델과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였어요. 와, 외국 코 MMLU나 헤레 같은 다른 주요 한국어 평가에서도 아주 뛰어난 결과를 기록했고요. 또 하나 법률이나 금융, 의료 같은 전문 분야 있잖아요. 이런 분야의 한국어 처리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그냥 언어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그 자료에 보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이요? 네. 그러니까 솔라프로2는 좀 고도화된 추론 모드를 통해서요. 복잡한 다단계 추론이라던가 아니면 수학 문제 해결, 문서 요약, 논리적인 질문 답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아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MMValue나 MES500 같은 국제적인 벤치마크 결과가 이걸 뒷받침하고요. 파라미터 수 대비해서 추론 효율성이 높다는 것도 큰 강점이죠. 다시 말해서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이게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머리는 아주 똑똑하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형 LLM이라는 점도 강조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취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크기만 크고 이런 모델보다는 실제 업무 환경에 바로 적용 가능한 AI를 훨씬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죠. 네, 솔라프로2는 그래서 외부 툴이랑 연동한다거나 파일을 스스로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업무나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한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모델로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준다는 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AI 생태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기업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 대형 언어 모델 시장은 여기서 한국 기업이 독자적인 성과를 냈다는 건 국내 AI 연구나 산업 활성화에 정말 중요한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당연히 기여할 거고요. 근데 업스테이지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면서요. 앞으로 1년 안에 1000억 파라미터 규모의 초대형 모델 개발 계획도 밝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계획은 한국 AI 기술의 어떤 다음 단계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 과시용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즉시 적용 가능한 그런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솔라프로2는 정말 한국 AI 기술의 인상적인 도약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컴팩트하면서도 강력한 성능, 특히 뛰어난 한국어 처리 능력하고 추론 능력은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고도화된 특히 한국어 중심의 AI 모델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나 또 업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아,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어로 정말 생각하고 협업하는 그런 AI 파트너의 등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심해 탐사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서태평양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요. 쿤룬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소 공장? 이게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수소공장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이게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IOCAS 과학자들이 Science Advances 저널에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지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열수 시스템, 이게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네, 그게 좋겠네요. 말 그대로 그냥 해저에서 뜨거운 물이 퐁퐁 솟아나오는 곳인데 대부분은 이제 화산 활동하고 관련이 깊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쿨룬처럼 수소를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좀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드문 경우죠. 이게 지구 내부 활동이나 어쩌면 더 나아가서 생명 탄생의 비밀?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와, 생명 탄생까지요. 그럼 이 쿨룬이 기존의 어떤 상식들을 뒤엎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이 쿨룬 열수 시스템 위치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캐롤라인판의 무사우 해구, 거기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런 대규모 열수 활동은 해저 화산지대, 그러니까 중앙해령 근처에서 주로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판이 생성되고 벌어지는 곳이니까요. 근데 쿨룬은 거기서 한참 떨어진 좀 조용한 곳이란 말이죠.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주목할 점입니다. 거길 펜도우즈라는 유인 잠수정을 타고 직접 들어가 봤더니 직경 1km가 넘는 거대한 함몰 지형, 이게 한 20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파이프 다발처럼요. 네, 그 규모도 상당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문석화 작용이라는 겁니다. 사문석화 작용이요? 아, 그게 뭔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그 철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멘트람석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해저에서 물하고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소를 내뿜는 과정이죠. 아, 암석이랑 물이 만나서 수소가 나오는 거군요. 네. 쿨룬은 바로 이 작용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수소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 조사에서 실제로 수소가 풍부한 유체하고 또 넓게 퍼진 탄산염 지층, 이런 게 확인됐는데 이게 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탄산염 지층이요? 근데 아까 그 발견된 곳이 탄산염 보상 심도 아래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아주 깊은 바다에서는 탄산염으로 된 껍질 같은 것들이 다 녹아버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탄산염 보상 심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압력과 낮은 온도 때문에 탄산칼슘이 용괴되는 깊이죠. 근데 쿨룬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탄산염 지층에 존재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곳의 해저 환경, 특히 물의 화학적 조건이 매우 독특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문석화 작용 때문에 주변 환경이 그 물의 화학 조성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구팀이 해저 라만 분광법이라는 첨단 기술, 이게 레이저를 쏴서 물속 물질의 분자 구조를 직접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네. 이걸로 측정해보니 열수 유체 속의 분자 수소 농도가 무려 5.9에서 6.8 밀리몰 퍼 킬로그램, 이 정도에 달했어요. 와, 엄청난 농도네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그 유체 온도는 40도씨 미만으로 비교적 낮다고 했는데 다른 지구화학적 증거들은 훨씬 더 높은 지하 온도를 가리킨다고요.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겉으로 흘러나오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지만 네. 지하 깊은 곳에서는 훨씬 더 뜨거운 환경에서 아주 격렬한 암석물 상호작용, 즉 사문석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올라오면서 주변에 차가운 바닷물이랑 섞여서 온도가 낮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만큼 지하에서의 반응은 격렬하다는 뜻이죠. 와,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 시스템이 대체 만들어내는 수소의 양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그 추정치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쿨룬 시스템 전체에서요, 연간 방출되는 수소량이 약 4.8 곱하기 10의 11제곱몰 이렇게 추산되는데요. 10의 11제곱몰이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숫자가 너무 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해저에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생물 활동 없이 비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소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최소 5%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쿨룬, 단일 시스템 하나에서 나오는 양이요. 네, 전 세계 5%요. 저게 그 작은 지역 하나에서요.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네, 정말 엄청난 양이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해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사문석화 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게 기존의 통념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네요, 정말. 바로 그 점이 이 발견의 핵심적인 중요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구의 수소 순환 지도, 이걸 어쩌면 다시 그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질학적 특징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킴벌라이트 파이프처럼 분화구벽이 아주 가파르고요. 또 폭발로 생긴 암석 조각들, 이걸 이제 강력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퇴적물들이 쌓여있는 모습도 관찰됐어요. 그런 가파른 벽이나 강력암 같은 지형적 특징은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스가 아주 격렬하게 분출되는 단계가 있었고 그 후에는 오랫동안 뜨거운 물이 계속 순환하면서 지금의 지형과 광물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탄산염 침전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꽤나 역동적인 지질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수소가 풍부한 환경에 혹시 생명체들도 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태학적 잠재력 또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연구를 이끈 순 웨이동 교수에 따르면 새우나 갯가재, 말미잘, 그리고 관벌레 같은 다양한 심해 생물들이 이 쿨룬 지역에서 아주 번성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와, 그런 깊은 곳에서요. 걔네들은 뭘 먹고 사는 거죠, 그럼? 햇빛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생물들은 햇빛 대신에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화학합성 과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합성, 마치 아주 먼 옛날 초기 지구의 생명체들처럼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쿨룬 시스템이 어쩌면 초기 지구의 화학적 환경과 유사한, 그러니까 수소가 아주 풍부했던 그런 환경을 지금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이야. 따라서 이것은 수소 방출과 원시 생명체 출현 사이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연 실험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단서를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서태평양 심해에서 발견된 이 쿨룬 열수 시스템은 첫째로 기존 학설을 뒤엎고 중앙해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네, 그게 중요했죠. 그리고 둘째로 단일 시스템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양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 그렇죠. 연간 전 세계 5% 수준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독특한 심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 발견은 단순히 이제 심해 수소 순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해저 수소 자원의 탐사 가능성, 이걸 새롭게 열어주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지구 생명 기원의 비밀을 푸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쿨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거대한 수소 에너지원이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저 광활한 심해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지질학적 과정들과 잠재적인 자원들 혹은 생명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조상, 그 유인원이 땅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던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술, 그러니까 알코올을 소화하는 능력하고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트머스 대학이랑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연구진 자료를 좀 볼 건데요. 이 행동이 인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정말 술 취한 유인원이 우리 진화의 비밀 열쇠였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스크럼핑이라는 용어부터 좀 봐야 하는데요. 연구진들이 유인원, 특히 아프리카 유인원들이 땅에 떨어진 과일, 이게 좀 물러서 발효가 시작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주워 먹는 행동에 이제 주목한 거죠. 그래서 스크럼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스크럼핑이요. 단어도 재밌네요.
원래 뜻은 뭐 쪼그라들다 이런 거라면서요? 맞아요. 중세 독일어에서 왔다고 하고 영국에서는 이게 또 독한 사과주를 의미하기도 한대요. 사실 유인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종종 관찰됐는데 딱히 이름이 없으니까 그 중요성이 좀 간과되어 왔던 거죠. 아, 이름을 붙이니까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보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스크럼핑이라는 개념, 이걸 딱 명명한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발표된 유전자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어떤 건데요? 약 1000만 년 전이에요. 인간하고 아프리카 유인원의 마지막 공통 조상. 이 조상에게서 유전자 코드의 아주 작은 변화, 그러니까 단일 아미노산 변이 하나가 딱 일어났는데 이걸로 알코올, 정확히는 에탄올을 분해하는 효소, ADH4라고 하는데요. 이 능력이 무려 40배나 향상됐다는 거예요. 40배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럼 연구진은 이 스크럼핑이라는 행동이 그 유전적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땅에 떨어진 과일에는 자연 발효로 인해서 소량의 알코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럼핑이라는 행동에 주목하면 왜 우리 조상들이 갑자기 알코올 분해 능력이 그렇게 탁월해졌는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즉, 땅에 떨어진 그 살짝 발효된 과일을 먹는 행동이 이런 강력한 알코올 대사 능력을 갖도록 진화적인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 이런 가설입니다. 뭐랄까,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약간의 보물을 찾은 셈이랄까요? 흥미로운 가설인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유인원 종류에 따라서 스크럼핑 행동에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거요. 네, 아주 재미있는 비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의 식습관 보고서를 쭉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유인원인 침팬지랑 고릴라는 주기적으로 땅에 떨어진 과일, 그러니까 스크럼핑을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아, 아프리카 유인원들은요? 네. 근데 아시아 유인원인 오랑우탄은 그런 행동을 거의 안 하더라는 겁니다. 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2015년 유전자 연구에서도 오랑우탄을 포함한 다른 비인간 영장류들은 그 알코올 분해 효소 ADH4 효율이 아프리카 유인원이나 인간보다 훨씬 낮다고 나왔잖아요. 정확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행동 양식이랑 유전적 특성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렇게 강화된 알코올 대사 능력이 아프리카 유인원들한테는 상당한 생존 이점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생존 이점이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 땅에 떨어진 발효 과일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나무 위에 있는 덜 익거나 신선한 과일을 두고 다른 원숭이들이랑 막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좀 줄었을 수 있죠. 아, 경쟁 회피. 그것도 있겠네요. 또 다른 이점도 있을까요? 네, 특히 몸집이 큰 유인원들 있잖아요. 고릴라 같은. 이런 애들은 나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 부담이 컸을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전 다른 연구에서는 이 나무 오르기의 위험성이 인간의 생리적 특징, 발목 구조 같은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연구도 있었죠. 스크럼핑은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추가적인 칼로리를 얻는 방법이었던 셈이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침팬지가 하루에 과일을 엄청 먹는다면서요. 한 4.5kg 정도 먹는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꽤 많이 먹죠. 그 정도 양이면 스크럼핑을 통해서 섭취하는 알코올 양도 이게 누적되면 무시 못할 수준이었겠는데요. 비록 농도는 낮았겠지만요. 그렇죠.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낮은 농도의 에탄올에 노출되는 것이 침팬지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류 조상의 진화에 되게 중요한 동력이었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술에 막 취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발효된 과일의 알코올이랑 추가 칼로리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술을 잘 마시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약 1000만 년 전 우리가 의도적으로 술을 만들기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알코올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능력을 먼저 진화시켰다는 가설인 거죠. 능력이 먼저 생겼다. 네, 그리고 이 능력은 나중에 인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가는 신석기 혁명 있잖아요. 네, 있죠. 그때 술의 생산이 곡물 재배나 저장 기술 발달의 한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능력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그 능력을 활용해서 술을 만들고 그게 또 농업 발전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고리죠. 네, 정말 그러네요. 더 나아가서 연구진은 이런 점에도 주목하는데요. 유인원들이 스크럼핑을 할 때 보면 혼자 하기보다는 좀 무리지어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행동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측면이 오늘날 인간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잔치를 벌이는 문화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거죠. 먹는 행위, 특히 약간 좀 특별한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스크럼핑이라는 어찌 보면 좀 사소해 보이는 유인원의 행동 하나가 우리가 알코올을 잘 소화하게 된 생물학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 심지어 지금 우리의 사회적 습관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네요. 정말 수백만 년 전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품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그 발효된 과일을 함께 찾아서 먹는 행동이 유인원들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음식이나 술을 함께 나누는 행위가 인간 사회의 구조나 관계 형성에 미치는 그 깊은 영향에 대해서 이 고대의 스크럼핑 가설이 혹시 어떤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